세종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증권회사에서도 근무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책 쓰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네.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강병욱입니다. 아, 네. 예. 제가 박사님을 올 초에 만났을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한마디인데요. 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쉬었다면은 제 수익률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먼저 궁금한 게 그때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정색을 하고, 네. 이 경제 이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숫자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지표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이제 통찰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까지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행동 경제학자들이 매년 받아왔거든요. 근데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투자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레밍이라고 하는 쥐 있잖아요. 네. 레밍이라고 하는 쥐는 앞에 있는 쥐가 막 뛰어가면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어가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이제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게 이제 2020년 3월부터 있었으니까 정점을 찍은 것은 작년이죠. 2021년 6월에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이 자금에 대한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면 자금이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5천 원에서 시작한 주식이 10,000원이 되면 한 주를 살 때 5천 원 주고 샀던 게 10,000원이 들어가잖아요. 2만 원이 되면 더 올리려면 2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그 끝까지 그 돈이 더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점에 가면 돈보다 주식이 많아진다. 돈보다 주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아니면 손실을 줄여야지 하면서 주식을 갖다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테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조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있긴 했지만 수익률을 회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고 좀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심리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작년에 팔았으면 제일 좋을 뻔했지만 네. 그게 아니었다면 올 초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어도 내리거나 쉴 때는 같이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락을 더 해가지고요. 네. 지금 하락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는 금방 좀 이게 또 상황이 좀 반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먼저 이제 주가 수준부터 보면요. 이제 과거의 그 주가의 그 움직임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한 10년 정도를 하단 1,800, 상단 2,200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7년부터 그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추세를 좀 바꿔놨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식 시장은 일단 2200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한
하고 있는 거죠.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저기 기술적인 상황들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그 수출도 좋아졌었고, 그리고 또 경제 규모도 좀 커졌고, 이런 점을 가지고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은 한 2,400포인트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4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것이고 2,200을 깨고 내려가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2,200과 2,400 선 사이에서는 조금 그 부족하긴 하지만 좀 편안한 상태에 이제 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때는 뭐 서서히 이 자금이 있다면 사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제 지금이 꼭 사야 될 때냐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재정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은 통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시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는 길고 외부 시차는 짧다라고 얘기하고요. 통화 정책은 내부 시차는 짧은데 외부 시차가 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그냥 이 의사봉 탕탕탕 치면은 이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시차는 짧죠. 하지만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안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국회에서. 네. 뭐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국회에 가면 이제 찌지고 뽑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질질질 끌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 통과하는데 굉장히 이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통과만 되면 바로 그냥 재정을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는 길지만 외부 시차는 짧다라고 얘기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건데 근데 금융정책의 외부 시차가 길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출을 받아보면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이제 그 대출 약관에 보면은 3개월마다 조정을 하든지 베이스 금리를 네. 아니면 6개월마다 조정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지금 6개월 지났으면 지금 이제 나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신문에 보면은 주담대 금리가 8% 뭐 9% 얘기하지만 그것은 신규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규로 받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이스 금리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리셋하는 그 시간이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CP라든지 아니면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하면은 대체로 보면 CP 같은 경우는 뭐 91일물이라든지 아니면 180일물이라든지 91일이면 3개월이고 180일이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짜리로 하고 했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행됐던 그 채권들은 저금리로 발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그 만기가 오게 되면 그걸 차환을 해서 롤오버를 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금리의 역습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금리의 이제 이 타격이 우리 이제 경제에 밀려오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매일 주식을 보다 보면 하루가 뭐 그 10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뭐 이미 구석기 시대에부터 현대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경제는 굉장히 느리게 변하거든요.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제 통화 정책의 외부 시차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지. 이게 뭐 반전의 기회를 찾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금리를 이제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이제 세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높게 올리느냐.
세 번째는 그 상태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음.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긴장할 정도로 빨리 올려왔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0.75씩 4번이나 이게 올렸으니까 충분히 빠르게 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더 올리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실물 쪽에 저희 그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신용시장에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부도. 네. 요즘에 저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좀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뭐 저기 그 더 이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저기 그 이 기업들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히려 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한다. 하지만 올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저기 인사들은 나와서 그 이제 그 최종 금리가 6% 7%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대체로 한 5.5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의 이제 실업이 많아질 테고 그런데 그러면 소득이 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자연히 소비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부족의 그 사회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거를 이미 뭐 6개월 내지 1년을 먼저 반영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이제 내년이 만약에 이제 실물에 그런 고금리의 충격이 온다 했을 때 내년 1년이 힘들다고 하면 지금이 이제 저점이고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주식 시장이 실물 경기를 6개월 선행해서 반영한다. 이게 6개월이에요. 네. 근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저기 그 조건은 뭐냐면 6개월 뒤에 경기가 이게 그 턴 어라운드를 해서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L자형으로 쭉 가버리면 6개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만 어디서 저기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저기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기 그 달라지겠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저기 그 주가가 저기 그 경기를 6개월 선반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저기 그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그 큰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안 살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경기가 뭐 더 나쁘지지 않고 그냥 그 바닥에서 긴다 해도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지금이 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은 온 것 같은데 네. 바닥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적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서 이제 사람들 진을 빼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용어로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질려서 아유 이제 난 주식이라면 이제 되게 그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때가 되면 아마 시장이 이제 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미련이 많으면 장은 돌지 않습니다. 왜 저기 이 소개팅 같은 거 해보시면 옛날에. 예, 뭐 저도 이제 저희 때는 미팅이었고 네. 보면 이제 틀림없이 제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상대방 파트너한테 저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미련이 남는 거죠.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전화해보고 저기 또 한번 저기 또 중간에 저기 그 다리 놔주는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나는 계속 기다리지만 본질은 이미 저기 그 차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게 되면은 마음만 아프고 힘든 것이니까 지금 경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은 지금 너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IMF 이후에 최악의 위기다. 좀 이렇게 좀 다소 비관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경제 쪽을 연구해 오시고 투자계에 있으시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IMF는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슉 지나간 위기였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IMF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IMF가 우리가 그 구제금융 받은 것이 1997년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가가 이제 그 280포인트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98년 10월이 되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바로 가계 신용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금방금방 소비가 줄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1,800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빚장이에요. 네. 빚장이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이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 가처분 손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비가 지탱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 그 이면에는 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뭐냐면 당시에 퇴직금 누진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퇴직금이 하나씩 쌓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정년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억 정도, 대기업 좋은 데는 한 4억 정도 퇴직금 받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안 해도 퇴직금을 가지고 다 가능했었는데 IMF가 딱 와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퇴직금 누진제예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자산 다 해줘 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규직 없애고 계약직으로 다 돌아서게 되고 그 계약직이 지금은 이제 뭐 파견직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너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너무 줄어들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사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경제 아이디어의 그 폐해예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을 압박하고 그리고 부채를 통한 성장을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MF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소득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면서 빚을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올라가니까는 뭐 해피하잖아요. 사실은 그 해피한 게 아니거든요. 집값 올라가게 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 집 팔고 어디 가게요? 갈 데가 없죠. 딴 데는 못 가잖아요. 작은 데로 가요. 얼마 전 그때 한참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분당 사는 사람들이 저기들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강남 집을 팔고 분당을 갔어요. 다시는 강남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가계 소득이 괜찮았다. 거기에 대놓고 또 가계 부채도 많지 않았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가계 소득은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래도 쓸 수 없는 그건 뭐 하우스포라든지 카포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돈을 빌려서 네.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IMF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극복했던 거를 비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분수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낙수 효과를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분수 효과, 소득을 보충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업 쪽에서 하는 이제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보고서 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소득을 회복하는 거 그거 외에는 좀 뚜렷하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금 뭐 돈 생길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약세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도 일도 없고. 아니고 지금 이제 아마 그 뭐 제가 장기나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외통수에 딱 걸려 있다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막 그렇게 낙관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빠르게 막 회복되거나 뭐 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요원해 보인다. 예, 제가 또 이제 뭐 작정하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가급적이면 하는데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금융 환경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당시는 이제 바젤 1, 바젤 2 이런 저기 시대였고 지금 이제 바젤 3 시대란 말이에요. 이 바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 네. BIS에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저기 그 이 제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자본 건전성을 어떤 식으로 저기 규제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자본 비율 8%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바젤 1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위험 이 가중치 위험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또 2, 3로 가게 되는데 바젤 3에 오게 되면은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이나 가게 대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DS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D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DSR 40%를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40%면은 내가 저기 그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저기 그 원리금으로 120만 원까지만 낼 수 있도록 부채 규모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게 되면 원금을 회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그 이 복잡한 저기 그 이제 그 이 것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소비도 어렵고 과거에는 이제 그 국내 내수가 어려워지면 그냥 수출하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그 나라 적자가 그 무역 적자가 벌써 저기 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한 번도 지금까지 적자를 내지 않았던 중국으로부터도 지금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되고 외수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혹시 그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는 저희가 좀 사정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던 건가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기 그 이 가계부채 적었던 거.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8년 이때는 중국이 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뒷동네에 신도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제 후광을 이제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기 그 이 서로 다투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저기 그 자기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압박을 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에만 기댈 수 없다라는 저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하고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기 그제 그 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기 그 평가한 저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난감한 상황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투자는 약간 이제 여전히 쉬어야 되는.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지방 강연을 가면서 네. 과거에 한번 울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 울산은 IMF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IMF 때 그 이 원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보통 이제 1,000원대, 1,000원, 1,100원대에 있던 저기 원화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2배네요. 네. 그러니까는 뭐 수출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그 울산에 있는 저기 이 정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포항 쪽에 철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울산에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비가 막 일어나게 되고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제 이야기하기 좀 뭐한 얘기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술집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서울은 저기 IMF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 밑에는 저기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가게를 열고 장사를 했다고 이제 할 정도로 네. 호황을 이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죽으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은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찾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려워질수록 저기 이 좋아지는 그 업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으로 보고. 편의점. 네. 네. 식당 가서 저기 먹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락. 요즘에 편스토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쪽은 괜찮아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위기를 극복할 정도로 그 수주를 많이 해놓은 산업이 또 있어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저기 각각의 업체마다 다르지만 그런 쪽은 아마 제한적으로라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모두가 다 떨어지는데 저기 그쪽만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지원법. 제가 볼 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TSMC가 있어가지고 좀 워낙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특히 풍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보조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 수요가 있는 쪽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는 좀 이제 다들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 이야기하면서 이제 은행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은행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물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압박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제 이 대출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손상각을 하게 되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배당이나 이런 거 보러 들어갔다가 실적 때문에 배당보다도 더 큰 하락이 온다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주 PF 이런 것도 연관지어서 증권주도 조금 위험하죠. 위험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다변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수익이 수수료 수익이거든요. 네, 뭐 주식.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주식시장이 죽고 거래가 죽고 하다 보니까 이 이익이 감소되는 폭이 툭툭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KTNG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래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경기 방어주도 괜찮을까요? 경기 방어주들 뭐 속상하면 담배 피겠죠. 저는 이제 담배를 끊어서 근데 담배가 100회 일익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회 일익인데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하나 피고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또 KTNG 같은 경우에는 담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홍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려울 때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KTNG는 제가 볼 때는 경기 방어주로는 그나마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쪽도 계속 쓰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에 생활비에서 통신 요금이 차진 비중이 높으니까 아마 통신 요금제를 좀 라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물론 저같이 이제 2년 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은 그걸 유지해야지 약정을 유지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가장 핵심은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앞서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올 초에 박사님께서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신 그 근거가 우리가 숫자에 좀 매몰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심리다라고 했잖아요. 그 집단 심리.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물론 이런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심리가 확연히 나빠지기는 했잖아요. 나빠졌죠. 그래서 그나마 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막 오르는 데 있어서 막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주가 성장을 이루는 그런 건 좀 그렇죠. 이제 기저적으로 저기 그 어.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장이 이 떨어질 때 네. 전 종목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물들지는 않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식 시장에 지금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수십조 원이 있고 그런 상태니까 어디가 움직여도 움직이는. 돈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머니 네버 슬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뭐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어서 돈이 한번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늦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쪽이 주가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좀 장세가 예상이 되면 조금 장기 투자보다는 중간중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더 유효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고태 깡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때가 주식 사는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역설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끼고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사야지 10배고라든지 뭐 100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오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 예. 관찰을 하시라. 예,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면 복수의 기회가 없잖아요. 복수를 해야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최대한 모으고 빚 갚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빚 갚는 게 중요하죠. 1000% 수익 바이블 제가 또 쓰셨잖아요. 네. 또 그런 게 이제 이런 하락장의 그 절정에서 피어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 배운 거죠.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을 딱 구해놓고 자기가 이제 찾아놓고 절대 먼저 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한 번 충격이 온다. 네. 예를 9.11이면 9.11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한번 시장이 패닉에 딱 빠질 때 그때 쓱 사거든요. 대부분 이제 저를 보면 다 하수니까 좋은 종목을 딱 찾게 되면 이제 일단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빨리 사야 되겠다. 그래 되면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종목을 잘 서치하고 계시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용시장의 문제, 신용시장의 문제라고 하면 아마 큰 부도가 하나 있을 것이다. 뭐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짜잘한 부도들이고 요즘에 이제 뭐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크레딧 스위스.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면은 글로벌 순위가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최근에 뱅크런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한번 툭 하고 터지게 되면 그러면 주가가 뭐 2000포인트를 깬다든지 아니면 1800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눈 감고 사는 거죠. 이제. 눈을 뜨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살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뱅크런 좀 얘기하셔가지고 암호화폐 쪽에서도 한번 FTX 큰 FTX 암호화폐 쪽에서는 세계 2위 거래소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규모는 그것도 짜잘한 거에 좀 들어가는. 글로벌 IB에 비하면 그거는 이제 조막선이죠. 조막선이죠. 예. 삼성전자 아까 TSMC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워낙 강력한 경쟁자로 TSMC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좀 느꼈는데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한 25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주가였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황제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고 주가를 25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그러면서 이제
발행 주식 수가 60억 주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동화처럼 얘기 들릴지 모르겠지만 황제가 평민으로 내려온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이 평민의 자리로 왔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굉장히 큰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주식이 한 60억 주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주식을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60억 주 중에 1000주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주주총회 가지 않죠. 그렇잖아요. 60억 주 중에 1000주인데 내가 가서 뭘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경영에 관심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회적 책임 그런 걸로 보면은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좋은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됐죠. 이재용 회장이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3세 체제를 완전히 굳혔다. 의사결정은 아마 자신감에서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이다. 60억 주를 가지고 누가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분점하고 있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작전을 할 때도 물량이 많은 걸 가지고 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작아야지 소수가 분점해야지만 사고 팔고 하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네. 60억 주나 되는 이 물량을 가지고 누가 웅달님하고 저하고 둘이 사고 팔아가지고 절대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철저히 펀더멘탈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펀더멘탈은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이제 이 TSMC를 앞서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던 게 뭐냐면 수율이거든요. 예. 첨단 공정에서 나타나는 수율 문제가 있었는데 수율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불량률에 반대예요. 수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불량률이 높은 것이고 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불량률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TSMC에 비해서 훨씬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이걸 잘 이겨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유럽에 있는 ASML인가요? 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는 중국 시장 포기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중국 시장 포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국 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죠. 참 어렵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과연 그걸 풀 수 있는 정치 역량이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워런 버핏이 TSMC에 좀 투자를 한 거라고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네. 근데 실제로 TSMC 주가를 주식을 3분기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을 시기잖아요. 그때 샀더라고요. 워런 버핏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격이 한번 와서.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버핏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출신인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도네이션을 합니다. 기부를 해요. 근데 그 기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국가 정보를 얻는 거예요. 국가 정보를. 네. 이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우리나라 IMF 때도 조지 소로스가 와서 청와대에 가서 당시에 밥을 한번 얻어 먹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달러가 부족하고 하니까 조지 소로스한테 이제 투자를 해달라 얘기했을 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주권을 샀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정보를 다 받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버핏처럼 이렇게 위대한 투자자들도 본인이 직접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정보를 갖다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낮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요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테이블 밑에서 언더 테이블에서 저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핏이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느냐면 지금까지는 양안 문제,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양안 문제 때문에 긴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저기 그 G20 저기 그 회담 있기 전에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G20 있고 나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저기 그 미국이랑 이야기를 했겠죠. 중국이 건들지 않는 이상 내가 저기 니네가 나를 직접 건들지 않는 이상 내가 대만을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고 만약에 그런 부담이 있었으면은 버핏이 살 리가 만만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인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TSMC라는 엄청난 경쟁자를 그렇죠, 펀더멘탈적으로 네. 이겨야 된다.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파운드리 쪽이 저기 그 대세라고 본다면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기 이미 우리가 네. 잘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저기 그 승부를 보려면은 거기에 또 수익성이 높고 TSMC를 넘어야죠. 네. 근데 이게 과정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다 그런 거죠. 네. 이게 또 하이테크 쪽에 가면 하이테크들끼리 너무 저기 그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학교 때 날고긴다는 친구들이 특목고를 다 가잖아요. 특목고 가보면 전부 다 1등 했던 애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1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1등들끼리 싸워서 자기 1등이 안 되면 뭐 도태되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과 함께 이 시장 속에서도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섹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 언제쯤 좀 이렇게 시장 상황 혹은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뭐 미래의 일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본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가가 좀 내려와 줘야 되겠다. 지금 사실 물가가 내려온 게 아니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것이지 물가가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순댓국이 과거에 5,0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구제역 나면서 7,000원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8,000원, 9,000원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기 그 상승률로 보면은 2배. 떨어진 거죠. 왜냐면 5,000원에서 7,000원이 되는 것은 40% 올라간 거지만 네. 7,000원에서 8,000원 되고 9,000원 되는 거는 그보다 작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것이지 물가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저기 그 올라가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월급, 두 번째 애들 성적,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의 주가. 요거 세 개가 이제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뭐냐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소득이 물가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일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겠네. 그 실질 가처분 소득이. 그러려면 이제 물가가 저기 그 통제가 되고 이제 그 실질 가처분 소득이 따라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야지 그래야지 아마 풀려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도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통화 정책 가지고 이야기 많길래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서번스라고 하는 저기 그 미국의 그 FRB 의장이 있었었고 아서번스가 이제 결국은 물가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 FRB 의장이 되면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았다. 이런 얘기는 다 한번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폴 볼커도 초반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저기 너무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좀 내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를 다시 더 올려가지고 길게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저기 이 물가를 잡으면서 당시에 폴 볼커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고금리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저기 그 재차 올리는 그 비용보다 더 싸다. 더 나은 거죠.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잘 저기 그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이에요. 파월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더 높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서번지가 되기 싫고 폴볼커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전공은 경제학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 그리고 네. 연준 의장은 경제인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 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 입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자기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는 제가 이제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무조건 변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살인자도 변호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국가를 대신해서도 좀 변호해야 되고, 맞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고 그냥 그 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마 그 돌아가시긴 했지만 폴 볼커의 이야기를 금과 옥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지면 그럼 우리의 경기 회복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주가는 이제 가장 어두울 때, 네. 그때가 이제 이 가장 사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가늠해야죠. 다만 이제 그걸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다들 그 한강에 요트 띄워놓고 와인 파티를 하고 있겠죠. 그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2023년은 최악의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맞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다 이제 그 숫자를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숫자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속된 말로 확 돌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한 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을 좀 이 소양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게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숫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 생활하고 괴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어려우면 지표는 더 안 좋아지는 것이고 내 살림이 피기 시작하면 지표는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